안녕하세요. 주권연구소 이형구 연구원입니다. 11월 5일 윤석열이 국힘당 대선 후보로 최종 선출됐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걸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볼 거는 윤석열이 국힘당 경선에서 승리한 건 민주당이 정권을 재창출하기에 지금 힘든 상황이다, 이런 걸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윤석열을 보세요. 사실 윤석열이 대통령감입니까? 아니, 윤석열이 검찰총장 관두고 정치하면서 점수를 딸 만한 행동을 한 게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돌이켜보면은. 보십시오. 국힘당 토론 때 윤석열이 뭐 대단한 정책 같은 걸 뭐 낸 게 있습니까? 오히려 뭐 주택 청약도 모르는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건 상식적인 것도 모른다, 이런 거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윤석열은 부마 항쟁이 뭔지, 6월 항쟁이 뭔지 이런 걸 전혀 몰라요. 윤석열이 5.18과 6월 항쟁 이때 즈음에 대학생이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모르잖아요. 거기다가 독재자, 학살자인 전두환을 찬양했죠. 역사의식, 민주주의 의식이 없다. 거기다가 주 120시간 일하라고 막 이야기를 하고, 이건 뭡니까? 나는 반노동, 반서민 인사다, 이런 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 아닌가? 생각이란 게 있나 쉽게 생각이 들죠.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윤석열은 일본에서 방사능 유출이 없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거 일본이 하는 주장이거든요. 자기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면피용 주장인데 이거를 그대로 앵무새처럼 따라하고 있습니다. 이게 친일 인증하는 거 아닙니까? 그 윤석열이 대통령 되면 후쿠시마 농산물 방사능 유출도 없는데 괜찮은 거 아니냐 해가지고 수입하자고 할 거 아니에요. 말이 됩니까? 그 윤석열은 아내인 김건희와 장모 이렇게 해가지고 비리 의혹도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깨끗하고 도덕적인 이미지도 아닙니다. 거기다가 국힘당 토론 때 손바닥에 임금 왕자를 딱 새겨가지고 그랬다는 게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뭐냐, 윤석열이 무속신앙 신봉자다, 천공스승 좋은 사람이다 하고 멘토로 삼고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제정신입니까? 그래서 국힘당의 이제 유승민 후보가 문제 제기를 했더니 오히려 윤석열이 그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영상 보라고 유승민한테 권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뭐 사람들이 윤석열이 그 전두환 찬양 발언을 하니까 그거 사과해라 이렇게 했더니 윤석열이 이 사진을 딱 올렸다는 거 아닙니까? SNS에. 걔한테 사과를 준 사진이죠. 사과는 걔나 줘라, 뭐 이런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능력이나 도덕성이나 기질이나 인간성 뭘 봐도 장점이 없죠. 아니, 흔히 사람이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고 단점이 있으면 장점이 있기 마련 아닙니까? 예를 들면 똑똑하면 인성이 안 좋거나 뭐 이런 식이 아니에요? 완벽한 사람은 없다고 하잖아요, 흔히들. 근데 잘생겼는데 인성도 좋고 재밌기까지 하고 뭐 이런 사람이 있으면 불공평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윤석열도 정반대로 불공평하죠. 윤석열은 대체 잘난 게 뭐냐? 대통령 후보로서 장점이 없어요. 정말 최악 중에 최악이죠. 그런데 이런 윤석열이 지지를 받는 요소가 딱 하나 있죠. 뭐냐? 검찰총장 할 때 문재인 정권과 싸웠다. 이게 보수 지지자들한테 지지를 받는 요소 하나 아닙니까? 이거 유일한 요소거든요. 윤석열이 자질도 없는데 이거 하나로 대통령 후보까지 됐다는 게 어떤 사람들은 조롱거리로 삼습니다. 물론 조롱거리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말도 못하고. 근데 이게 우리가 정세 분석을 하면서는 다른 각도로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자질도 부족하고 아는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인성도 부족하고 깨끗하지도 않은데 윤석열이 그래도 국힘당 후보로 선출된 거는 무슨 의미냐. 이거는 즉 이런 모든 부족함을 뒤로하고 윤석열을 지지할 만큼 문재인 정권 심판론이 강하다는 거예요. 보수 지지자들도 윤석열이 모자란 걸 아마도 알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되면 문재인 정권 심판은 하나 제대로 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면 된다. 그러면 내가 밀어주겠다. 다 필요 없다. 문재인 정권만 심판하면 된다. 이런 여론이 거세다는 거죠. 이게 우습게 볼 건 아닙니다. 지난 재보궐선거 때 보세요. 오세훈이 내곡동 의혹이 엄청나게 터져 나왔었잖아요. 박형준도 LCT나 입시비 이런 의혹이 계속 터져 나왔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재보궐선거에서 오세훈과 박형준이 그야말로 압승했습니다.
오세훈이랑 박영선 후보 득표율 차이가 18%였어요. 부산은 득표율 차이가 무려 30%였습니다.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과 홍준표 표차가 역대 최대 표차라고 했는데 그때 득표율 차이가 17%였거든요. 물론 전체 선거 투표자 수가 달라서 숫자 차이는 뭐 다르지만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촛불혁명 이후에 치러졌던 대선보다 더 크게 차이가 났어요. 보궐선거가 뭐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오세훈과 박형준이 너무 매력적인 후보고 서울과 부산을 잘 이끌 지도자여서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지지해준 게 아니잖아요. 문재인 정권 심판론이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이게 민심 중에 어떤 것이 대세가 되면은 대세가 된 민심을 뒤집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걸 보여준 게 재보궐선거였습니다. 재보궐선거가 민주개혁 진영이 참패를 한 게 참 충격적이긴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사람들이 현실 부정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다스베이다에 나와가지고 그랬었어요. 대선은 지자체 선거랑은 차원이 다르다. 지자체 선거는 1년짜리라서 유권자가 불만을 표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쓸 수 있다. 그런데 대선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거고 5년이 걸린 문제인데 대선에서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 심판론에 따라서 투표를 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리고 애초에 윤석열이 검찰총장에서 사퇴할 때 사람들의 평가가 어땠냐면은 검찰총장일 때는 몰라도 현실 정치에 뛰어들면은 하나하나가 다 구설수에 오른다. 가족들의 비리 문제가 검찰총장일 때는 그렇다 쳐도 대통령 후보가 되면은 가족들까지 검증 대상이기 때문에 이게 자유로울 수 없다. 아니면 말 솜씨,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도덕적인 영역까지 대통령 후보는 검증의 대상이기 때문에 윤석열이 이렇게 되면은 못 버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인 의견이 윤석열은 대선 완주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제일 비교가 많이 됐던 게 반기문이었죠. 반기문이 얼마 안 가서 낙마했거든요. 그것처럼 윤석열도 현실 정치에 뛰어들면 금방 사라질 거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윤석열이 국힘당 대선 후보로 선출이 됐어요. 아래 글씨로 쓰여 있는 거는 그 정청래 의원이 한 분석인데요. 추미애 전 민주당 대표나 정청래 의원이나 다 중도 반대한다.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이분들이 틀린 말을 한 건 아닙니다. 이 정청래 의원 인용한 말만 봐도 맞는 말이죠. 뭐 윤석열의 적은 윤석열이다. 자기가 막 망언하고 막 이랬으니까 깜도 아니고 고쳐지지도 않고 완주하지 못한다.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상식에 기초한 말을 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결과가 상식적이지 않은 결과가 나온 거예요. 왜냐? 앞서 말한 것처럼 윤석열이 가지고 있던 거는 오직 반문재인 이거 하나였는데 그 반문재인 여론이 너무나 강했다는 거죠. 이게 그 전에는 민심에서 대세를 이루던 게 국힘당 심판 여론이었습니다. 국힘당 심판 여론이 자꾸 보니까 2018년 지방선거 그리고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완전히 싹쓸었죠. 이 민심이 어느 방향으로 흐르면 뒤집는 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더 어려워졌습니다. 전보다. 재보궐선거도 보세요. 각종 비리가 수도 없이 쏟아져 나와도 해명을 엉터리로 해도 민심이 민주당 정권의 심판으로 기울으니까 국민들이 이 후보들한테서 비리 의혹이 터져 나와도 쳐다도 안 봤습니다. 왜냐? 이번 선거는 비리 척결 선거가 아니라 국힘당 심판 선거가 아니라 문재인 정권 심판 선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도 뒤도 안 보고 문재인 정권 심판을 해버렸습니다. 이제 앞으로 보세요. 대선에서도 윤석열 비리가 터져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윤석열 비리가 아무리 터져 나와도 지지율이나 여론이 휙휙 바뀌지 않을 겁니다. 자칫하면 이 정권 심판론이 그대로 대선을 휩쓸면서 끝날 수도 있어요. 민심이 그만큼 강력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대세를 뒤집으려면 남북관계를 뭐 획기적으로 진전시킨다던가 뭐 북미 정상회담이 일어난다거나 이런 일이 일어나면 뒤집을 수 있는데 그런 정도가 되지 않으면 뒤집기 힘들 수 있다. 그래서 현 시기를 매우 심각하게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이 호락호락 선거가 아니에요. 상당히 어렵다고도 할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 때 경험을 보고 이번 선거도 무조건 이기겠지 이렇게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미 촛불혁명으로 국힘당은 끝났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물론 촛불혁명으로 국민의 주권의식이 한층 성장한 건 맞지만 그게 무조건 민주당의 편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올해 재보궐선거가 그걸 보여준 거죠. 그래서 지방선거랑 총선만 생각하고 있다가 정말 큰일 난다. 오히려 지금 우리들은 재보궐선거 양상을 보고 대선을 심각하게 봐야 된다라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대선 이미 끝났냐? 어떻게 해도 뒤집을 수 없는데 그러면은 국힘당이 승리하고 끝나냐? 그런 건 아니죠. 그럼 어디에 돌파구가 있냐? 상황은 좋지 않지만 돌파구가 있는데 그 돌파구가 어딨냐?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국힘당 선거 결과를 보면은 엄청나게 특징적이었죠. 이미 기사도 많이 나오고 했으니까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국힘당 경선을 했는데 당심과 민심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국힘당 경선 룰이 당원 투표 50%, 여론조사 50% 해가지고 경선을 치렀어요. 근데 여론조사에서는 홍준표가 10% 정도 이겼습니다. 근데 당원 투표에서 윤석열이 20% 차이로 홍준표를 이겼어요. 그래서 윤석열이 10% 차이로 결과적으로는 승리를 했죠. 당심과 민심이 완전히 달랐다. 당심은 윤석열을 압도적으로 지지했는데 민심은 홍준표를 지지한 거예요. 이거는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로는 국힘당의 당심과 민심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힘당 입장에서 선거에서 이기려면은 당심과 민심 중에 뭘 따라야 됩니까? 민심이죠. 그런데 국힘당은 어떻게 했어요? 결과적으로 민심을 거스르고 당심을 택했습니다. 민심이 지지하는 후보를 떨어뜨리고 당심이 지지하는 후보가 됐어요. 이게 국힘당의 본질적인 한계인 거고 여기서 민주개혁 진보 세력이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당심에서도 이기고 민심에서도 이겼으면은 국힘당의 후보는 당심과 민심이 일치해서 후보를 선출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민주개혁 진보 세력이 판세를 뒤집는 게 힘들었을 겁니다. 국힘당이 민심의 보조를 맞춰서 가고 있는데 이거 뒤집는 게 어렵죠. 근데 국힘당은 반대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국힘당이 잘 되기에 어렵겠다라는 거죠. 사실 국힘당 당심이 민심이랑 다른 건 당연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국힘당은 당 자체가 반서민, 반민족 정당 아닙니까? 그래서 국힘당은 군사 독재하고 국민 탄압하고 색깔론 공세 펴고 이런 식으로 정권을 잡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민심이랑 반대되는 행보를 하니까 민주주의적으로 하면은 국힘당이 당선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독재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힘당의 본질상 약점과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국힘당이 지지세를 보이고 부활 조짐을 보였던 거는 국힘당이 민심을 반영하는 행보를 좀 보였던 데 있어요. 뭐냐면 지난 재보궐선거 때 보면은 나경원과 오세훈이 서울시장 후보 경선을 치렀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오세훈이 됐죠. 근데 그때는 원래 국힘당 당원들은 나경원을 지지를 했어요. 그래서 서울시장 1차 예비경선 컷오프라고 하죠. 이럴 때 보면은 이 컷오프를 당원 20%, 여론조사 80%로 했습니다. 1차 예선을. 근데 이때도 여론조사에서는 오세훈이 이겼는데 당원 20%가 반영되는 바람에 여기서 나경원이 이긴 거예요. 그래서 예비경선은 나경원이 1등으로 진출했습니다. 근데 이게 보세요. 여론조사가 80%인데 20%짜리 당원 투표가 결과를 뒤집었다는 거는 당원 투표에서는 나경원이 압도적으로 이겼다는 거거든요. 여론조사가 그래서 오세훈이 이겼더라도 나경원이 그래서 1위로 올라갈 수 있었던 거죠. 근데 국힘당이 본경선에서는 여론조사 100%를 했어요. 거기서는 오세훈이 42%, 나경원 36%로 오세훈이 이겼습니다. 만약에 본경선에서도 당원 투표 20%가 반영이 됐으면 나경원이 후보가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론조사 100%로 하는 바람에 오세훈이 후보가 된 거죠. 그리고 오세훈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겼죠. 그러니까 당심은 나경원, 민심은 오세훈이었는데 국힘당이 결과적으로 후보 선출을 민심을 따라서 오세훈을 하는 바람에 오세훈이 서울시장에서 이겼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당대표 선거 때도 그래요. 국힘당 대표 선거할 때도 초반에 당원 지지를 받아서 나경원이 1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이준석이 치고 올라와가지고 지지율 한 40% 정도로 1위를 계속 고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국힘당 당대표 선거를 당원 50%, 여론조사 50%로 선출했어요. 사실 당대표는 당심이 반영되는 게 보통 일반적이긴 해요. 근데 당대표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에 민심의 지지를 받아서 이준석이 나경원을 꺾고 당대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재보궐선거 때도 그렇고 당대표 선거 때도 그렇고 국힘당의 당심은 항상 민심이랑 달랐던 거예요. 근데 앞에 두 선거에서는 당심과 민심 중에 민심이 이겼다. 왜 그랬냐? 애초에 국힘당이 경선 룰을 민심이 반영돼서 민심이 이기도록 설계를 해놨어요. 이거 자체가 특이했던 거죠. 국힘당 치고는. 국힘당은 원래 기득권을 내려놓는 선택을 하는 집단이 아니에요. 경선 룰을 근데 민심에 따라서
후보가 선출되게 하면은 서울시장을 자기네 사람을 꽂아주고 싶은데 다른 사람, 엉뚱한 사람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위험성을 감수하고서 경선 룰을 택한 겁니다. 국힘당이 원래 그런 집단은 아니에요. 국힘당이 자기 이익을 내려놓고 국민의 이익을 우선할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독재 세력, 적폐 세력이 되지 않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보궐선거와 당대표 선거를 왜 이렇게 치렀냐. 그거는 국힘당이 야 이러다가 우리 진짜 망하겠다. 이런 위기의식을 심각하게 가졌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지금 선거 상황이 좀 어려웠다가도 어차피 조금 지나면 다시 뒤집고 아예 국힘당이 청산되는 일은 없었다. 청산될 거라고 위기감을 갖는 일은 없었는데 그래서 기득권을 이런 식으로 내려놓는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됐는데 2017년 대선에서 지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 지고 2020년 총선에서까지 졌어요. 그리고 지금 국힘당 적폐청산 구호가 사람들 속에서 퍼지고 있는 상황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2021년 재보궐선거까지 지면은 2022년 대선에서도 상당히 어려워지고 그럼 국힘당이 실제로 청산될 가능성이 있어진 거예요. 심지어 2021년 재보궐선거는 부동산 문제로 문재인 정권이 상당히 공경에 처해 있었을 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재보궐선거에서 지면은 살아날 가망이 없다고 봐야죠, 국힘당은. 그 정도 되니까 국힘당이 정말 위기다라고 생각하고 기득권을 내려놓는 특단의 조치를 한 겁니다. 기득권은 고사하고 죽게 생겼다. 일단 살고 보자. 이런 거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선거에서 민심을 대폭 늘린 거예요. 그런데 대선을 앞두고서는 이런 태도가 바뀐 겁니다. 재보궐선거랑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재보궐선거는 1차 때 당원 투표 20%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를 80% 넣었어요. 1차 때 민심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하는데 그래도 당원들의 당심을 좀 존중을 해서 후보군을 뽑는 거를 일단 당심을 넣고 재보궐선거 때는 1차 때 당심이 좀 반영되고 본경선 때 민심 100%로 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정상이죠. 왜냐면 1차는 말 그대로 컷오프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당심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니까 걸러내자. 이거를 1차 컷오프에서는 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중에서 민심이 최종 선택을 해달라. 이게 민심에 따라서 후보를 선출하는 일반적인 사고 방식이죠. 근데 대선은 정반대로 했어요. 뭐냐면 민심이 1차 컷오프 때는 민심 반영 비율이 높았습니다. 근데 본 후보 선출 때는 당심이 50%를 차지했거든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민심이 정말 안 될 사람을 걸러주면 그 중에서 당심이 결정하겠다. 이렇게 선언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근데 보세요. 1차 컷오프에서 윤석열이나 홍준표가 통과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겠어요? 떨어지는 사람은 약간 유명세도 덜하고 원래 지지세가 적은 사람이 1차 컷오프에서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민심이 선택하는 건 약간 형식적이었던 거고 실제 후보 선출하는 거는 당심이 결정하는 방식이었던 거예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국힘당이 왜 이걸 이렇게 했냐. 첫 번째로는 국힘당 주류 세력이 차마 대권을 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대권은 정말 뭐 기득권의 핵심 아닙니까? 정권이잖아요. 정권을 쥐냐 마냐, 누가 쥐냐 이거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죽을 것 같아도 대권을 내려놓는다는 거는 적폐 세력들로서는 이건 언어 도단인 거죠. 대권을 내려놓으니 차라리 죽지. 이거는 양보 못한다. 이런 겁니다. 둘째로 절박함이 사라진 거죠. 당대표 선출할 때까지는 국힘당이 야 우리 살아나려면 납작 엎드려야 된다. 사람들이 죽으라면 죽는 신용이라도 해야 된다.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다른 거죠. 야 요새 보니까 재보궐선거에서도 압승하고 정권 심판 여론도 높고 정당 지지율도 국힘당에서 높아. 야 그러면 이제 역시 민주당이 정권 잡았다가 이제 다시 내려놓게 되겠구나. 아니면 우리가 최소한 청산되는 판은 아니구나. 청산되는 판에서는 벗어났다. 우리가 망하는 일은 없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망할 것 같지 않으니까 기득권을 내려놓을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난 거예요. 당심과 민심이. 아마도 국힘당 주류 세력들도 이렇게까지 차이가 많이 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결과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잘못했나? 싶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경선 이렇게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와서 돌릴 수도 없고 큰일 난 거죠. 근데 경선 여론조사에 국힘당이 실제 경선을 치렀던 그 여론조사 자료를 공개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자세하게는 알 수 없는데 그래도 어차피 이제 여론조사니까 비슷한 시기에 진행된 여론조사를 보고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왔겠구나 하고 유추해 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보자면은 이거는 천지일보가 의뢰해서 한 여론조사 결과인데 11월 4일에 발표된 거거든요. 이거 보면은 여기서는 윤석열이 42%, 홍준표가 38.7%로 나오는데 실제 국힘당 경선 여론조사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48%, 윤석열 후보가 38%였어요. 그러니까 결과치가 좀 다르죠. 이걸 감안하고 이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자료보다 홍준표 후보가 더 우세했다고 보고 자료를 분석을 해야 돼요. 연령별로 한번 볼까요? 20대부터 40대까지 홍준표가 이겼죠. 특히 20, 30대는 압도적입니다. 50대 같은 경우에는 10% 정도 차이를 보이는데 이 여론조사 최종 결과값 자체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마 50대도 비등비등하거나 약간 홍준표가 이겼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보면 윤석열이 확실히 이겼다라고 볼 수 있는 연령대는 60대 이상밖에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지역별로도 어떻습니까? 일단은 홍준표 후보가 서울과 광주에서 이기고 있죠. 그리고 아까처럼 지지율을 좀 보장하자면은 아마도 홍준표 후보가 경기, 인천, 그러니까 수도권이죠. 이 수도권 지역과 부울경에서도 이겼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아마 이 자료로 보면은 대전, 세종, 충청, 강원 뭐 이런 데는 엇비슷했겠구나 싶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보면은 윤석열이 이긴 지역은 대경, 흔히 TK라고 하죠. 이 지역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60대 이상의 TK, 대경, 이게 뭡니까? 태극기 부대거든요. 윤석열 지지층은 태극기 부대밖에 없다 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선거 결과에서. 이 태극기 부대만 가지고는 대선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선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국힘당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특히 이제 20대에서 40대, 2030, 40 세대는 홍준표를 압도적으로 지지했는데 자기가 바라는 후보가 당선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국힘당은 이제 노인의 힘당이다 이러면서 탈당하고 있어요. 그 이준석이 당대표 되고 나서 유입됐던 젊은 층이 좀 있는데 그 젊은 층들이 홍준표를 지지했는데 이 사람들이 돈까지 내가면서 징선당원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뭐 탈당서를 써가지고 일부러 제출을 하고 막 이런 것까지 해가면서 탈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지금 너무 옛날 일이라서 좀 까마득하긴 한데 원래 윤석열이 대선 후보로 떠올랐을 때 장점으로 꼽혔던 게 중도층에서 영향력이 강하다라는 거거든요. 중도층과 일부 진보층에서도 윤석열을 지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지지율이 높았던 거거든요. 지금은 좀 그러려니 하지만 예전에 진중권, 서민, 참여연대 출신의 김경률 이런 사람들이 이슈가 막 되고 했던 게 진보도 윤석열 지지한다 이런 거 보여주려고 한 거잖아요. 이 적폐 세력들이 쇼한 거거든요. 실제로 중도층이나 이런 데서 윤석열에 대한 지지율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지지율이 부동의 1위를 유지를 했어요. 그래서 윤석열이 기고만장해가지고 중도랑 진보까지 합쳐서 정권 교체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국힘당이 입당할 때 자기가 중도층 데려오겠다 라면서 입당했거든요. 근데 경선을 해보니까 어때요? 오히려 중도층 표심을 잡은 건 홍준표고 윤석열은 중도층 확보에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근데 윤석열이 중도 확장 노력을 안 했던 건 아니에요. 윤석열이 얼마 전에도 광주에 갔다 왔지만 올해 7월에 재헌절 때 5.18 정신을 헌법에 넣자 뭐 이랬거든요. 이번에 광주 갔을 때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중도 확장 행보를 해도 윤석열의 지지율이 안 올랐어요. 그래서 원래 국힘당에 입당을 하니 많이 이랬던 것도 중도층의 지지율을 유지하면서 국힘당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문제 때문이었는데 이것 때문에 국힘당에 입당하지 않고 버티고 있었는데 윤석열이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윤석열이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갑자기 들어가게 되거든요. 보수 지지자들까지 잃을까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윤석열이 보수 지지자에게 어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구에 가서 야 대구 아니었으면은 코로나 때 밀란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최근엔 전두환 찬양 발언을 했죠. 어떤 사람은 전두환 찬양 발언이 실수다. 지지율 떨어지는 거 봐라. 이렇게 망언해가지고 얘네들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실수라고 볼 수가 없죠. 왜냐면 윤석열이 국힘당 경선을 놓고 이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구구적인 말을 일부러 한 거죠. 왜냐? 윤석열이 중도 확장에는 실패를 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면은 그래서 대선 후보로 선출되기 위해서는 극우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전략이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극우화를 통해서 국힘당 후보로 선출됐죠. 그럼 이게 야 윤석열이 성공했으니까 와 잘했다 할 일이냐? 그렇지 않은 거죠. 국힘당이 그동안
극우 이미지를 벗고 중도층을 잡기 위해서 상당히 개혁하려는 모습을 자꾸 보여줬었어요.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이준석 당대표 선출이었던 거죠. 그런데 윤석열이 극우화 전략으로 경선에서 이겨버렸어요. 그러는 바람에 이런 노력들이 다 물거품이 된 거죠. 실제 국힘당을 좌지우지하는 거는 60, 70대 노인들, 태극기 부대들이구나 라는 걸 확인시켜줬고, 국힘당은 그들에 휘둘려가지고 극우화돼가고 있구나 라는 거를 보여준 거예요. 이번 경선이. 국힘당은 노인의 힘당, 태극기 부대가 제지하는 태극기 부대당, 전두환 찬양하는 전두환당, 이렇게 되면서 오히려 전보다 더 극우화되다시피 한 거죠. 근데 중도층 없이 극우로는 선거에서 못 이깁니다. 옛날에는 보수층이 더 두꺼웠어요. 보수층, 진보층을 봤을 때 보수층이 더 두꺼웠고 사회 여론을 주도하는 층도 보수층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수층이 더 두꺼웠기 때문에 보수의 힘으로 중도층을 견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진보개혁 세력을 압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진보개혁의 힘이 더 세요. 기본적으로. 중도층도 진보개혁의 영향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보수 세력이 자기 힘만으로는 이기질 못해요. 그래서 보수 세력이 중도층을 사로잡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보수층은 중도 확장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이 국힘당 경선 과정에서 보수 지지자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극우 행보를 한 바람에 중도층 확장에 어느 정도 장애가 발생했다. 이게 지금 국힘당이 경선 과정에서 보여준 약점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경선 끝났으니까 윤석열이 중도 확장에 나서려고 하겠죠. 광주 다시 찾은 것도 그래서죠. 근데 이번에 보셨잖아요. 광주에서 광주 사람들이 윤석열을 받아줍니까? 받아주지 않잖아요. 야, 전두환 찬양 발언하고 어디 광주에 오냐 이러면서 막아버렸잖아요. 윤석열이 그 묘역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럼 윤석열이 광주에 가기 위해서는 전두환 찬양 발언을 취소하거나 제대로 사과를 해야 되는데 이걸 사과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태극기 부대가 난리 나겠죠. 야, 저 윤석열 벌써부터 저 배신하는 거 봐라. 저 대통령 되면 우리 완전히 버리겠구나. 믿을 게 못 된다. 해가지고 뭐 완전히 돌아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안 그래도 예전에 박근혜 때문에 눈밖에 나는 짓 했는데 역시 못 믿겠구나. 이게 돌아서 버리면은 극우한테도 버림받으면은 윤석열이 대권 후보로 유지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문제에 가깝지 둘 다 극우층을 포섭하면서 중도 확장을 한다는 거는 사실상 어려운 일입니다. 전두환을 찬양하면서 5.18을 품을 수는 없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게 이건데요. 이 측면을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뭐냐면 친미 친일 보수 적폐 세력들의 대선 전략이 뭐냐, 그리고 이 대선 전략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이 극우화를 통해서 국힘당 대선 후보로 선출되는데 성공했는데 이거는 적폐 세력들의 대선 전략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걸 의미합니다. 친미 친일 보수 적폐 세력의 대선 전략은 뭐였냐면은 바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대구를 기반으로 광주를 포섭해서 직번한다. 친미 친일 보수 적폐 세력의 기본 기반은 대구 경북 지역입니다. 이번에 윤석열이 확실히 지지를 확보한 지역도 바로 대구 경북이었죠. 그래서 이 지역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광주, 호남 지역으로 영향력을 확장해내야 하는 과제가 적폐 세력들에게는 있는 겁니다. 실제로 민주당이 집권해서 세가 강해진 것도 뭐 때문이냐면은 호남을 이제 중심으로 두고 거기서 부경 지역과 서울에서 영향력이 강해졌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응하려면 보수 세력으로서는 호남을 가져와야 합니다. 실제로 호남을 공략하려고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윤석열이 광주 방문한 것도 있지만 대표적인 사례로 볼 게 안철수인 거죠. 안철수 말고도 또 있었어요. 사실은 적폐 세력들이 호남을 파고 들어가기 위해서 시도한 게 오래됐는데 그 시도한 사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람이죠. 혹시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문국현이라는 사람이에요. 이게 14년 전 일입니다. 저도 이제 까마득한데 문국현이라는 사람이 중도 진보적인 사람으로 정치에 뛰어들었어요. 문국현이 누구냐면은 유한 킴벌리 사장이었죠. 그래서 유한 킴벌리가 무슨 좋은 기업이다 해가지고 직원도 비정규직을 잘 안 쓰고, 그리고 예전에 박정희 정권이 유한 킴벌리를 손을 봐주려고 세무조사를 해가지고 탈탈 털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만큼 깨끗하게 기업 운영을 한다. 그리고 유한 킴벌리가 기억하십니까?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 라는 광고 같은 것도 하면서 이제 사회공헌 이미지도 강했어요. 그러니까 문국현은 착한 기업인 이미지로 출마를 했죠. 그래서 창조한국당이라고 당도 만들고
사람이 희망이다 이런 거 막 들고, 사실은 문국현이 내놓은 정책을 보면 보수적이었어요. 하지만 이미지가 진보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진보층의 관심도 얻어가지고 실제 뭐 진보 진영에서 활동하던 사람들도 문국현 쪽에 들어가서 활동한 사람도 좀 있고 뭐 그랬어요. 근데 물론 이제 그게 얼마 안 가서 당이 깨지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문국현이 당 운영도 자기 맘대로 하고 막 이래가지고 합류했던 사람들이 다 실망해서 나오고 뭐 이랬어요. 그리고 문국현 자신도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그래가지고 얼마 안 가고 끝났거든요. 그래서 문국현이 뭐 정치 선언해가지고 뛰어든 게 2007년인데 한 2009년쯤에 이제 종료가 됩니다. 창조한국당이. 그 문국현 끝나고 그 다음에 반기문 뭐 이런 사람도 있었지만 어쨌든 본격적으로 나온 게 안철수였죠. 안철수가 정치판에 뛰어든다 만다 하는 건 좀 오래됐어요. 뭐 2010년 이쯤부터 말이 돌았었는데 그때 뭐 박원순 시장을 뭐 간접적으로 도와주고 뭐 이런 정도로 있다가 2012년에 대선에 출마를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퇴를 해버리고 민주당에서 공동대표를 이제 하다가 2016년에 국민의당을 창당을 하고 총선을 치렀습니다. 근데 이 총선에서 국민의당이 호남을 석권하는데 성공하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상당히 충격적인 결과였어요. 이제 양단 체제를 깼다 뭐 이렇게 평가도 많이 되고 뭐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 적폐 세력들이 안철수를 통해서 호남 공략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냈다. 상당히 큰 성과를 냈다고도 할 수 있죠. 여기다가 이제 어떻게 했냐, 대구 지역의 이제 맹주인 유승민이 바른정당을 창당을 했습니다. 이 바른정당에 뭐 주호영도 있고 많았어요, 사람들. 그래서 이 대구의 바른정당과 호남의 국민의당, 이 둘을 결합시켜서 이렇게 바른미래당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대구 더하기 광주 전략인 거죠. 그래서 유승민이나 이런 사람들은 바른미래당이 잘 될 줄 알았을 거예요. 왜냐면 시대가 바뀌었는데 보수가 지금 너무 낡았다. 수구 꼴통이니까. 그래서 이 수구 꼴통에서 새로운 보수로 교체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보수를 국민들은 지지해 줄 거라고 믿었겠죠. 그런데 이 바른미래당이 망한 거예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바른미래당이 만들어졌는데 이 지방선거에서 바른미래당은 광역의원 5석, 기초의원 21석을 만드는데 그쳐요. 호남에서도 망하고 대구에서도 망했습니다. 그 뒤로 이제 안철수는 보수 취급당하고 유승민은 배신자 취급당했죠. 그래서 바른미래당의 시도는 망했고 유승민은 국힘당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이게 만약에 성공했으면은 제1야당 보수정당을 교체를 했겠죠. 그리고 상당히 강력한 세력으로 부상할 수 있었을 텐데 이게 이제 실패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 보수 재패 세력들이 대구 플러스 호남, 광주 이 전략을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호남 공략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른미래당이 실패했지만 적폐 세력들이 호남 공략을 포기했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대구를 기반으로 광주를 포섭하는 전략은 적폐 세력들의 기본 재집권 전략입니다. 여기에 실패하면은 적폐 세력들은 가망이 없어요,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광주 포섭을 반드시 하려고 할 겁니다. 꾸준하게. 그래서 2019년에도 황교안이 5.18에 광주를 방문하고 김종인도 광주 가고 뭐 이준석도 광주 가고 윤석열도 광주 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기사 생각나시나요? 광주 카페 사장이 문재인 정부 비판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가 났어요. 이때 당시에 어떤 반응이었냐면은 아니 한 명의 카페 사장이 한 말을 이렇게까지 언론들에서 대대적으로 실어주냐, 이게 뭐냐, 이렇게 사람들 반응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였냐면은 국힘당의 호남 공략에 적폐 언론들이 힘을 실어주는 작전이었던 거죠.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윤석열의 지지율은 올라가는 게 아니라 꾸준히 떨어졌어요. 호남을 포섭하려고 계속 했는데 지지율이 떨어졌죠. 거기다가 뭐가 있었냐면은 윤석열이 국힘당에 입당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입당을 할까 말까 간을 보는 행보를 하니까 윤석열이 안철수처럼 간을 본다고 안철수랑 비교되기도 했어요. 이런 상태가 되니까 윤석열이 국힘당에 급하게 입당을 하게 됐죠.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윤석열이 광주를 얻으려다가 대구마저 잃게 생겼으니까 황급하게 대구의 품으로 뛰어들었다. 비유하자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철저히 대구에 의지해가지고 국힘당 경선에서 승리했죠. 그래서 후보로 선출된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대구에 가서 대구에 기대가지고 구구화 전략으로 국힘당 경선에서 승리한 거는 친미친일 적폐 세력들의 대구 더하기 광주 전략의 실패를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종합하면은 윤석열이 자질이 부족한데도 대선 후보로 선정된 거는 오로지 반문재인 정권 심판론 때문이다. 그래서 이 정권 심판 여론이
상당히 강경하기 때문에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봐야 한다. 그래서 만약에 윤석열이 중도층 확장에 성공을 했고 그 결과 국힘당 경선에서도 당심과 민심이 일치해서 윤석열을 후보로 밀어줬으면은 민주당이 재집권하기 상당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국힘당 경선 결과는 어땠냐? 당심과 민심이 완전히 갈라졌는데 당심이 민심을 외면하고 민심과 맞지 않는 후보를 선출하는데 이르게 됐다. 그리고 윤석열은 국힘당 입당과 경선 과정에서 중도 확장에 실패한 나머지 극우화 전략을 썼다. 대구 집중 전략을 썼다. 근데 이 극우화 전략, 대구 집중 전략을 사용해 버리는 바람에 친미 친일 적폐 세력들의 집권 전략을 실패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민주개혁 진보 세력이 국힘당과 윤석열을 이길 돌파구가 만들어졌다. 가능성을 열게 됐다. 돌파구를 볼 수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오늘 아침 햇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